여기 유럽에 한 방송인이 있습니다. 15년간 아시아 전문가로 활동하며 한국은 그저 일본을 베끼기만 하는 나라라고 떠들어댔죠. 그런데 이 여성이 직접 한국에 가서 일주일 동안 취재를 하고 돌아온 후 방송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길래 자신의 모든 신념을 뒤집고 커리어까지 걸면서 진실을 폭로했을까요? 제 이름은 제피라 퀼몬트예요. 저는 유럽의 소리라는 방송국에서 15년 동안 아시아 문화를 담당해왔죠. 특히 일본의 전통 예술을 전문으로 다뤘습니다. 동양학 연구소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일본의 아름다움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를 완전히 이해한다고 생각했죠. 그날 아침 브뤼셀에 있는 우리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저는 자신감 넘치게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의 문화 모방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학자다운 권위로 가득했어요. 일본은 수천 년 동안 진짜 전통을 키워왔지만 주변 나라들은 그저 얕은 복사품만 만들어냈을 뿐이죠. 스튜디오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한국의 문화 표절에 대한 제 용감한 진실 고발을 칭찬하는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죠. 편집장인 마르쿠스 슈타인베르그가 반짝이는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역시 훌륭해요, 제피라. 서울에서 일주일 어때요? 그들의 모방 문화를 직접 기록해보는 거죠. 제 가슴이 기대감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제 이론을 확실한 증거로 증명할 기회가 온 거였죠. 그들의 문화적 의존성에 대한 완전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선언했어요. 인천공항으로 내려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편견들을 무기처럼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일주일이면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에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는 제가 믿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후에야 깨닫게 되었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판단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글 간판들을 보면서도 일본의 히라가나를 흉내낸 것이라고 생각했죠.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도 일본식 서비스의 모방이라고 여겼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쓸 기사로 가득했더군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창밖의 풍경을 예리한 눈으로 관찰했어요. 높은 건물들과 네온사인들이 도쿄를 떠올리게 한다고 노트에 적었죠. 한강을 건너면서는 일본의 강들보다 볼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편견의 렌즈는 모든 것을 왜곡시켰어요. 호텔에 체크인하면서도 저는 비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비의 장식이나 직원들의 유니폼, 심지어 엘리베이터 음악까지도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했죠.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꺼내 첫 번째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서울 도착 첫날 예상대로 일본 문화의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라고 썼습니다.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파졌어요. 호텔 근처 식당가로 나갔는데 수많은 음식점들이 줄지어 있었죠.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같은 메뉴들을 보면서도 저는 일본 요리의 아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식당에 들어가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하지만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이 맛은 일본에서 먹어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진하고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래도 된장찌개의 변형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리를 걸었어요.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오가고 상점들은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히고 있었죠. 거리 음악가가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있었는데 그 멜로디가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췄지만 곧 일본 음악의 영향을 받았겠지라고 생각하며 지나쳤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일본 편의점과 비슷해 보였지만 뭔가 다른 점들이 눈에 띄었죠. 김밥이나 떡볶이 같은 음식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들도 일본 음식을 한국식으로 바꾼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제 편견은 너무나 강해서 눈앞의 독특함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도시 전체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도 도쿄의 야경만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마음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으니까요. 노트북을 다시 열고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복궁, 인사동, 명동. 관광지들을 돌며 일본 문화의 영향을 찾아낼 예정이었죠. 카메라와 녹음기를 체크하고 인터뷰 질문들을 준비했어요. 모든 질문은 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라고, 한국이 얼마나 일본을 따라했는지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창밖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리들도 제 귀에는 도쿄의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여정이 제 모든 믿음을 뒤흔들 거라는 것을요.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릴 거라는 것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밤에 저는 마치 눈을 가린 채 걷는 사람 같았습니다. 진실은 바로 앞에 있었는데 제 편견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했던 거죠.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유럽에 있는 편집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도착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훌륭한 기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때의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었죠. 하지만 일주일 후 저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보내게 될 거였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이죠. 명동의 카페에서 받은 충격은 더 컸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현금과 카드, 여권이 든 내 명품 가방이 사라졌더군요. 파리였다면 영원히 찾을 수 없었겠죠.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요, 가방 두고 가셨어요. 카페 직원이 뛰어와서 모든 게 그대로 들어있는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해요. 그녀는 내가 주려던 팁을 거절하며 말했어요. 당연하다고? 이런 수준의 정직함이 일상이라니? 도쿄에서도 이런 자연스러운 선의는 경험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날 저녁 서울 거리를 걸으며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건축물들은 일본의 미니멀리즘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죠. 길거리 음식 문화도 패션도 도시의 에너지도 모두 도쿄에 통제된 우아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준비해온 논문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죠. 만약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파리에서 준비해온 논문 제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한국의 일본 모방동아시아 문화 종속성의 사례 연구.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얼마나 오만한 제목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었죠. 인터넷 속도, 스마트폰 보급률, 전자정부 서비스. 내가 모르고 있던 사실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문화 콘텐츠 분야였어요. K-POP가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영향력의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죠. 프랑스에서도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나는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무시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는 파리의 지도 교수님이 나타나 물었죠. 정말로 한국을 제대로 봤다고 확신하나?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호텔 조식당에서 또 하나의 발견을 했어요. 한식 뷔페가 서양식 못지않게 훌륭했고 심지어 프랑스 크루아상보다 맛있는 한국식 페이스트리도 있었죠. 옆 테이블의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 음식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라고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오늘의 일정을 다시 생각했어요. 원래 계획은 일본 문화의 흔적을 찾아다니는 거였지만 이제는 한국만의 독창성을 찾아보고 싶어졌죠. 내 논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출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서 도쿄에서 봤던 그런 피로감은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활기와 에너지가 넘쳐 보였습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옆자리에 한국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내가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자 눈을 반짝이며 파리 여행 때의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프랑스어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서울의 공기는 파리보다 맑지는 않았지만 뭔가 다른 종류의 생명력이 느껴졌죠. 오늘부터 진짜 한국을 만나볼 시간이었습니다. 내 편견의 렌즈를 벗어던지고 말이에요. 삼성 본사에서 제 세계관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연구원이 설명했죠. 이게 우리 폴더블 폰 기술입니다. 일본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시연하더군요. 우리가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한 회사예요. 숫자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연간 20조 원의 연구개발 투자. 소니의 예산을 크게 뛰어넘는 규모였어요. LG에서는 돌돌 말리는 TV를 보여줬죠. 미래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기술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셨나요? 개발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독창적인 혁신입니다. 우리는 따라가지 않아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죠. 홍대의 젊은 개발자들이 제 가정에 마지막 타격을 가했어요. 한 스타트업 창업자가 무심하게 말했죠. 일본 기업들이 AI 협업을 위해 우리에게 연락해요.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기술 흐름이 역전됐어요.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서 배우죠. 그날 저녁 택시기사님이 자신의 관점을 들려줬어요. 우리에겐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모든 게 빨리빨리. 그게 혁신을 이끌죠. 일본은 천천히 완벽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빨리 실패하고 더 빨리 다시 시도합니다. 이건 모방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죠.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철학이었습니다. 제가 머물던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더 많은 증거를 봤어요. 거리의 광고판들이 한국 기술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었죠. 세계 최초의 5G 네트워크.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전기차 배터리 기술의 선두주자. 이런 것들이 그저 마케팅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성과였어요. 호텔 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숫자들이 이야기를 말해주더군요.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허 출원에서도 인구 대비 최상위권이었고요. 이건 따라잡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리더십이었죠. 다음날 저는 성균관대학교의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양자 컴퓨팅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어요. 우리는 구글, IBM과 경쟁하고 있어요. 한 학생이 자신감 있게 말했죠.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의 젊은 연구자들이 종종 보이는 조심스러움과는 달랐죠. 여기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혁신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였어요. 카페에서 만난 한 벤처 투자가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유니콘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녀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줬는데 AI부터 바이오테크까지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회사들이 있었어요. 일본 투자자들도 한국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아요. 그녀가 덧붙였죠. 기술력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강남의 테헤란로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린다더군요. 높은 빌딩들마다 기술 기업들의 로고가 빛나고 있었어요.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이름들. 이들은 단순히 국내 시장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확장을 꿈꾸고 있었죠. 저녁에는 이태원의 국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옆 테이블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한국 기업과의 협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들의 실행 속도는 놀라워. 한 사람이 말했어요. 아이디어에서 제품까지 정말 빨라. 그날 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LED 디스플레이들이 한국 기술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수년간 품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인지 깨달았죠.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고 있지 않았어요. 많은 분야에서 그들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빠른 혁신, 과감한 도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이것들이 새로운 종류의 기술 강국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오래된 믿음들이 하나씩 무너졌어요. 한국이 단순히 일본을 모방한다는 생각. 그들의 기술이 뒤떨어진다는 편견. 이 모든 것들이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각각의 불빛이 하나의 혁신을, 하나의 꿈을, 하나의 도전을 나타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까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보여준 혁신의 힘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어요.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를 깨달았으니까요. 편견의 벽이 무너지면서 저는 더 넓은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의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빛을 발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빛은 정말로 눈부셨습니다. 홍대는 저에게 창의적인 번개처럼 다가왔어요. 그 에너지는 하라주쿠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실험적이고 더 세계를 향해 열려 있었죠. 거리의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밴드들이 공연을 했고 각자가 일본을 의식하지 않고 독창적인 표현을 추구하고 있었답니다. 우리는 JPOP를 따라하지 않아요. 한 젊은 뮤지션이 설명했습니다. KPOP는 처음부터 세계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미국의 힙합, 유럽의 일렉트로니카, 아프리카의 리듬을 섞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죠. 그녀의 말은 진실을 드러냈어요. 모방이 아니라 융합과 재창조였던 거예요. 웹툰 카페에서는 예술가들이 주간 모임을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만화가 우리에게 영감을 줬어요. 한 사람이 인정했죠. 하지만 한국 웹툰은 다르게 진화했어요. 우리는 사회적 현실주의에 초점을 맞춥니다. 학교 폭력, 불평등, 진짜 감정들이요. 그리고 일본이 아직도 종이에 매달려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디지털 플랫폼으로 갔죠. 그 문화는 파생적이지 않았어요. 혁명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실패조차도 창의적으로 보였고 실수들이 혁신이 되어가고 있었죠. 벽에 스프레이 페인팅을 하던 한 예술가가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어느 한 나라에서만 영감을 찾지 않아요. 한국적인 것, 서양적인 것, 아시아적인 것을 섞어요. 뭐든 맞는 느낌이 오는 걸로요. 그게 진정한 창의성이죠. 그날 밤 저는 홍대의 클럽들을 돌아다니며 젊은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춤추는 것을 봤어요. 도쿄의 절제된 나이트라이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따라하는 게 아니었어요. 대담하고 자신감 있는 필치로 자신들만의 문화적 이야기를 쓰고 있었죠.
처음으로 저는 제가 창의성을 완전히 잘못된 렌즈로 분석하고 있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일본이 더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던 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먼저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더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홍대의 한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준비하는 큐레이터를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예술이 일본을 따라한다고 생각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표면만 본 거예요.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더 빨리, 더 대담하게, 더 글로벌하게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속도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던 거죠. 일본이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을 때 한국은 과감하게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죠. 인디 음악 공연장에서 한 밴드의 리허설을 봤어요. 그들의 음악은 어느 특정 장르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록, 재즈, 전통 국악, 전자음악이 모두 섞여 있었죠. 우리는 카테고리에 갇히고 싶지 않아요. 드러머가 설명했어요. 음악은 자유로워야 해요. 규칙은 깨라고 있는 거죠. 이런 태도가 홍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들은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고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은 한글을 예술적 요소로 활용했죠. 모든 것이 융합이었고 모든 것이 실험이었어요. 한국 창의성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한 디자이너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예요. 실패하면 빨리 다시 시작해요. 일본처럼 완벽을 추구하며 오래 고민하지 않죠. 그래서 더 많은 시도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혁신이 나와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봐온 한국의 모방은 사실 빠른 학습과 적응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좋은 것을 보면 바로 흡수하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변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복사처럼 보였던 거죠. 홍대의 밤은 길었어요. 새벽까지 이어진 거리 공연, 즉흥적인 예술협업, 국경을 넘나드는 문화교류.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창의성은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멀리 갈 수 있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면서 창문 밖의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이 도시는 더 이상 도쿄의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자신만의 빛을 발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한다고요. 택시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었어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이제는 세계가 한국을 따라하죠. BTS 보세요. 기생충 보세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 방식으로요. 그의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에서 저는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의성은 기원이 아니라 진화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대담하게 진화하고 있었던 거죠. 경복궁은 제게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전해주었어요. 가이드가 설명했죠. 이곳은 1395년에 지어졌습니다. 교토의 황궁보다 400년이나 앞서죠.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일본 문화 지식이 갑자기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국립박물관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계속되었어요. 전시품 하나하나가 일본의 것보다 앞선 시대의 것들이었죠. 큐레이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의 청자가 일본 다도의 미학에 영향을 주었어요. 일본의 많은 찻잔들이 사실은 침략 때 끌려간 한국 도공들이 만든 거랍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한국이 일본을 따라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는 문화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거였죠. 한복이 기모노보다 먼저였고 한국의 건축 기술이 일본 사찰에 영향을 주었으며 제가 교토에서 감탄했던 도자기조차 한국 장인들에게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전통 찻집에서 일본의 말차와는 전혀 다른 철학을 담은 한국 녹차를 마시며 주인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일본의 다도도 한국 전통에서 많이 배웠죠. 우리는 그걸 크게 내세우지 않을 뿐이에요. 청계천 옆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의 말씀이 모든 걸 정리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겐 5,000년의 뿌리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일본 문화를 즐기는 것도 좋죠. 서로 배우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는 절대 잊지 않아요. 한국의 전통 문화는 모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원천이었죠.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뒤집혔고 그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죠. 내가 편견으로 쌓아올린 진실이 또 얼마나 많을까. 박물관을 나서며 본 서울의 풍경이 달라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지붕, 현대와 전통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죠. 일본을 흉내낸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두 가지를 조화시킨 거였습니다. 길거리에서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을 다시 봤어요. 이번엔 달랐죠. 그들은 일본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뿌리를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방에 돌아왔을 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그 속에서 5,000년의 역사가 숨쉬고 있었죠.
제 마음속 편견의 벽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그리고 이런 편견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죠. 많은 일본인들이 나처럼 잘못된 우월감에 빠져 있을 거예요. 내일은 또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 안의 편견과 마주하는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KBS 방송국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바로 한국의 공영방송, 그들이 말하는 정부의 나팔수라는 곳이었죠. 하지만 뉴스룸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본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주제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었는데 그들은 거침없이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한 선배 기자가 젊은 기자에게 말했죠. 우리가 정부 돈을 받는다고 해서 정부 편을 들어야 한다는 법은 없어. 오히려 더 엄격하게 감시해야지.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유럽의 공영방송들도 이 정도로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지는 않았거든요. 뉴스 디렉터를 만났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정부를 비판하죠.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것. 정부가 우리 예산을 준다고 해서 그들의 하수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자기 성찰이었습니다. KPOP의 어두운 면, 한국 사회의 문제점, 국가적 실패들을 성공 사례만큼이나 열심히 보도하고 있었어요. 맹목적인 애국주의나 선전은 찾아볼 수 없었죠. 오직 진실을 추구하는 저널리즘만이 있었습니다. 한 PD가 저에게 물었어요. 당신네 나라 언론은 어때요? 자국의 문제점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루나요?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랬던가요? 우리는 타국의 문제점은 확대해서 보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문제는 축소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던가요? 방송국을 나서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본 한국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을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자신들만의 길을 가고 있었죠.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제 편견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요. 방송국에 도착했을 때 편집장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잘 다녀왔나? 우리가 예상한 대로였겠지? 한국의 문화적 열등함을 잘 포착했을 거라 믿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편하게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가. 스튜디오에 들어갔을 때 수백만 명의 시청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메라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일주일 전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의 문화적 모방과 열등함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정반대였습니다. 조정실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편집장이 필사적으로 중단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독창적이고 혁신적이며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KPOP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철저한 시스템과 창의성의 결과였고 그들의 기술력은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창의적인 젊은이들, 혁신적인 기업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요. 가장 부끄러운 건 우리가 언론인으로서 진실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깨달았어요. 우리가 타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편집장은 분노했고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어요. 내가 우리 방송국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이 쏟아졌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반응들도 있었어요. 시청자들로부터 감사 메일이 왔고 젊은 유럽인들은 제가 그들의 눈을 열어주었다고 했습니다. 한 대학생은 이렇게 썼더군요. 당신 덕분에 제 편견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제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아파트에서 홀로 앉아 있었어요.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진실을 말했다는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언론인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몇 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방송국에서 제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편견 없이 세계 문화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들은 말했어요. 당신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언론인이 필요해요. 지금 저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찾아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죠.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오직 열린 마음으로요. 가끔 그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제 인생을 바꾼 일주일이었어요. 한국은 단지 제게 한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자체를 바꿔주었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이해는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의심하고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요. 그 편견을 확인하러 갔던 일주일은 결국 제 편견을 부수고 새로운 저를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